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해서 오늘부터 곧바로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미 결산 기사에서 외교 성과를 거둔 지금이 상대를 끌어안을 적기이므로 대통령이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 원로들의 제언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는 지난 주말과 오늘 검찰이 잇따라 송영길 전 대표와 전당대회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서 주목됩니다. 이에 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동정 먼저 알아본 다음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closer cooperation, closer consultation.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 공격 즉각적인 정상화를 이번 방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고 중국을 자극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길에 오를 때처럼 하늘색 넥타이를, 김건희 여사는 하늘색 코트를 착용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별도의 기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보스턴에서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승한 기자들을 만나서 깜짝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생하셨다며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김 여사도 윤 대통령의 뒤를 따라서 전 좌석을 돌며 고생했다고 인사를 했는데요. 잠은 편히 주무셨냐는 이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많이 잤다고 웃으면서 답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 기자들의 셀카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귀국길 기내에서 기자단과 만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아로드 가든에서 난 사실 누구를 지목한 게 아니라 아마 우리 홍보수석이 찍은 거야. 야, 나 이렇게 말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귀국 후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 오늘부터 다시 국내 정치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방미 후 첫 번째 국내 정치 일정, 바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오후에는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구출하는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작전 참가자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앞서 이제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그 전용기 기내에서도요, 이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하여튼 여러모로 방미 기간 이 사안 직접 챙겼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위성으로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 방미 기간 내에서도 수단 교민 전원 구출의 역할을 한 주 수단 대사와 수송 임무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방미 후 국내 정치 일정에 복귀한 첫날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일정을 잡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초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아침 SNS에요. 이 국빈 초청에 감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제 귀국 후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SNS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제 아내도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고, 특히 인상적인 국빈 만찬을 준비한 질 바이든 여사에게 감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훌륭한 한식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한 소회를 남겨 윤 대통령과 교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국경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 자유라고 하는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고 썼고, 윤 대통령은 답글을 통해 한미 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와 정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값진 유산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주요 장면을 담은 이 동영상을 또 직접 공개를 해서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SNS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주요 일정 등을 담은 1분 42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엔 두 정상 간 친교 행사를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 장면 등이 두루 담겼습니다. 또 영상 도입부에는 아리랑이 배경음악으로 깔렸고요. 강철 같은 동맹과 우리의 공통된 미래 비전,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내레이션을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도 흘러나왔고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말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윤 대통령 공식 환영 행사 당시에 이 백악관 안에서 이제 아리랑을 불러준 한국 학교 어린이들의 사진도 또 공개했습니다. 네, 뉴저지 한국 학교 어린이 합창단은 당시 윤 대통령의 공식 환영 행사에서 정식 공연을 마치고 이후 백악관 내부에서 양국 정상 내외만을 위한 비공개 추가 공연을 준비했었는데요. 발코니에서 환영 행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한미 정상 부부를 이 백악관 메인홀에서 먼저 기다리다가 45초 분량의 짧은 버전으로 아리랑을 부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리랑을 합창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이동하던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윤 대통령 부부는 걸음을 멈추고 박수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초 백악관에서 행사 관계자들에게 최소 이틀간 비밀 유지를 당부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각각 SNS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일종의 이제 비밀을 깬 그런 셈인데요. 그 이후에 어린이 합창단 공연의 그 뒷이야기들도 자세히 알려지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손을 잡아주면서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자 한 곡을 더 듣자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제안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식 환영식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합창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고 너무 재능이 뛰어나고 예쁘다며 반가워하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작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합창단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교사 출신으로 지금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질 바이든 여사는 합창단을 이끄는 교장에게 나도 선생님이다. 아침까지 중간고사 채점을 하다가 나왔다고 반가워하면서 아이들에게 백악관에 또 오라고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학교 교장은 일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백악관에 있는 한인 2세 직원들도 아리랑을 들으며 펑펑 울었다고 전했고, 그중 한 명은 양복 안에 개량 한복 조끼도 입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행사의 모습과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 영상도 보겠습니다. Uni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7 decades, our alliance has grown strong.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일정은 보스턴에서 한 거였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상원 합동 연설에서 영어로 연설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날 연설은 한국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설 후 저명한 국제학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와 대담도 이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은 문화적 자원 등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국가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해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나이 교수가 애학점을 수여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리고 미나리, 오징어 게임, 또 패러사이트, 기생충 이런 것들이 순수히 민간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이런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싱글 마켓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ell, I would say that's a perfect answer. You would get an A at the Kennedy School. 하버드대생들이요, 윤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질문의 강도가 웬만한 기자회견 못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듣기 위해 온 학생들과 질의응답도 이어갔는데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마음 먹으면 1년 안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And my question to you is, to what an extent this visit culminating in Washington Declaration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또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 방미와 관련한 이제 뒷이야기들도 하나 둘씩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미의 이 코드명, 그러니까 관계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그게 영어로 프라임이었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 데일리안의 보도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의 코드명은 최고의, 주요한, 전성기 등의 뜻이 담긴 프라임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훼손됐던 한미동맹 복원 및 정상화는 물론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에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통상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나 정상회담 등이 있을 때 행사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막고 이 대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3글자나 4글자 이내에 발음하기 쉬운 코드명을 붙인다는데요. 내부 회의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은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순방의 성격이나 목표, 의미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명명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을 때는 성숙한 새 한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새 시대라는 코드명이 사용됐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코드명은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희망의 울림소리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의미의 태평고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서 이제 단연 화제가 된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빈 만찬에서 깜짝 그 팝송을 부른 거였죠. 대통령실이 그것과 관련한 뒷이야기들도 지난 주말에 공개했습니다. 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찬장에서 연주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문의를 해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즉석에서 윤 대통령에게 노래를 청하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찬에 참석한 분들이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지자였고 또 만찬 준비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아서 거절할 수 없어 한 소절 부른 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장면이 미국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언론들을 통해 반복 보도되고 있다면서 아랍 지역 언론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아메리칸 파이의 원곡자인 미 포크 가수 돈 맥클린이 CNN과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노래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빈 만찬장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 want to hear you sing it.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그런데요, 이 민주당 쪽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그 국빈 만찬 노래 부른 거 이게 결국 이제 사전에 조율된 거였다. 그리고 그나마 대통령실의 준비도 부족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지금 다른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놓은 발언이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실패를 책임지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물러가야 윤석열 외교가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것은 처음부터 조율이 된 내용이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부르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뒷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주장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집착이자 생트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김병민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비난 대열에 가담했는데요. 아메리칸 파이 노래로 화기애애했던 국빈 만찬의 열띤 분위기마저 가짜뉴스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주장하면서 막연히 이제 자신이 아는 미국 소식통이다 이렇게만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반박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대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모함을 하는 건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인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CCTV가요, 이 박지원 전 원장의 글을 인용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 CCTV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박 전 원장의 글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빈 껍데기라고 한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굴욕 외교 중단 촉구 시국 성명을 발표한 숙명여대 교수들의 소식도 소개를 했는데 그런 반면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압도적인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워싱턴 선언 내용이 핵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건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비난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여전히 윤 대통령의 지금 미국 국빈 방문 결과를 두고서 또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났다면서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혼밥과 수행원 폭행 논란이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다시 꺼내들면서 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비난에만 혈안돼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과거 혼밥, 수행은 폭행만 남았던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갈수록 그 은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윤 대통령 역시 이번 방미를 계기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주목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만난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를 하면서 이번 방미에서도 세일즈국에 상당히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경제 분야에서의 이번 방미 성과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미에 120명이 넘는 경제 사절단과 동행한 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공동 대표를 만나 우리 돈 약 3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약 7조 9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50건의 한미 간 양해각서도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도 합의했는데 다만 국내 기업에서 기대하던 세부 조율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이제 방미를 결산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그 제목이요. 국가 원로들의 재현이라면서 방미 외교는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시간이다. 결국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상회담 특히 이제 국빈 방미가 있었던 그런 해에는 그런 다음에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지금 당시에는 청와대죠. 지금 대통령실일 텐데 초청해서 방미 성과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빈 방미가 끝났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손을 내밀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야당한테 전달하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 한번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야에 없는 것들이 있죠. 야당에는 이제 반성과 사과 이런 것이 없고 여당에는 이른바 뇌가 없습니다. 브레인, 전략가가 없고 쓴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미 이 성과를 설명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야당과 이른바 협치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할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하고 나서부터 협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번 이 방미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과연 그런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 하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 여권 전체의 큰 틀에서의 국정운영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사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윤 대통령이 이른바 협치, 어떤 통합의 행보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이런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재 여권 내에 봤을 때 전략가와 쓴소리 하는 이런 그룹,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청와대의 일정한 개편이라든지 참모진에 대한 개편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인 거죠. 거기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것과 함께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야권과의 소통이나 협치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야당은 사실 지금 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신가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넷플릭스를 만났는데 넷플릭스는 지금 망 사용료 관련해서 재판 중이다. 그런 기업 만나는 거 이해충돌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경제사절단으로 간 재벌 총수들 중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지금 비판을 내놓은 것 자체 이것도 과연 여야 대화 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그런 것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과거 방미 그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처가대로 불러서 환담하고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엔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전국의 갈등 상황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성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야당은 극명한 대립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정상회담 여하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면 대통령께서 이 기회에 야당 대표와 만나셔서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정상 외교에서는 대외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화 정치 보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과연 가능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만이라도 하는 것이 여야 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막는 길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성과를 놓은 평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당에 좀 박한 평가가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이라도 직접 대표를 불러서 설명하고 한계는 한가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좀 밝히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이런 정치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하고 오늘 잇따라서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측근들을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넘어서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인천 계양구 옛 주거지와 서울 송파구 자택 그리고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약칭 먹사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먹사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고요. 특히 송 전 대표와 그의 후원 조직으로 지목된 먹사연 간의 깊은 인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검찰은 2021년 3월에서 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총 9,400만 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 외에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돈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검찰 시각이라는 거죠? 네, 그동안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중심으로 캠프 관계자들이 당시 현직 의원과 대의원 등의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혐의에 주목해 왔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뿌려진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함께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그 중심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지난해 11월 먹사연 회원의 밤에 참석했던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먹고 사는 연구소가 벌써 동서남북 포럼까지 하면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변함없이 어려울 때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으로 지목한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2007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송 전 대표의 전국적 지지 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 속 이 회원의 밤은 당시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송 전 대표의 환송회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먹사연이 대표 경선 당시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실제로 경선 캠프와 연구소에 중복되는 인물들이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먹사연 부설로 운영된 대전 세종의 길 창립 멤버인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강래구 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참여하기도 했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의 회계 책임자 박모 씨 역시 먹사연의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이 불법 경선 자금을 조달했다거나 아니면 또 보관하는 창구를 쓰였다면요, 송 전 대표가 단순히 이제 돈 봉투를 전달하는 거 이거에 관여한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번 살포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것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심하면서 집중적으로 파보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역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송 전 대표의 직접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속의 내용도 다시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또 검찰은 그제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대표와 관련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먹사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통일복지,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당내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연구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의 활동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서 조언하는 리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면서 송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자극을 받는 조직이지 후원 조직이란 건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자 송 전 대표 측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송 전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라고 오늘 오전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송 전 대표 측에게요, 이 자진 출두하지 마라, 의견 있으면 서면으로 내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송 전 대표 이것을 무시하고서 이번에는 아예 시간까지 정해서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내일 송 전 대표가 와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도 해야 하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송 전 대표 말고도 많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석한다고 조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일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송 전 대표 측 관계자 등을 통해서는 내일 송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JTBC와 통화해서 송 전 대표가 내일 오전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직접 열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송 전 대표는 최근 돈봉투 의혹에 관한 보도를 두고 검찰 피의 사실 공표, 피의자 정보 유출은 말이 안 된다. 주변이 불안해하니 내가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한 수사를 보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그 지인들을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하고 계속 그 돈의 출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뒤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거기서도 안 나오니까 이제 송 대표한테까지 온 거예요.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고 하면서 송 대표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단계다. 제가 알기로도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송영길 대표를 후원하는 정책연구소입니다. 싱크탱크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아마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돈이 경선 캠프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경선 캠프의 어떤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변호사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검찰이 나오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과거에도 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근데 이제 대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면 검찰이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나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검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셔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인터뷰 말씀대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실제 지금 돈봉투 사건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성만 의원하고 그 윤관석 의원 관련된 돈 거래 9,600만 원 사건에 관련해서는 자금의 조성과 출처 그리고 전달, 경위 확인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 녹취에 나왔던 송영길 대표가 직접 전달했다는 그 녹취의 내용, 단서를 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주변 조직이나 주변인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본인의 무고함을 말씀하시겠다는 취지 같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과거에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부르지 않은데 출석해서 사건 관련된 진술을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갔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목적도 있어 보이고 수사의 부당한 확대에 대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이제 기세 싸움, 수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일단 여러 가지 조사들이 주변인에 대한 조사, 기타 상황에 대한 조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압수물 분석 등등도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해야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조사할 게 충분히 있어야 이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가 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부실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준비돼서 출석 통보를 했을 때 그때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수사가 지금 현재 그 9,400만 원을 넘어서서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이제 후원 조직이나 기타 등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로서는 그걸 빨리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조사를 좀 받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강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이 시작되고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법정에서 마주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포문을 연 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에 나선 이 대표였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사업 참여를 용인했다는 취지의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입을 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변호인이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공원화 관련으로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이 대표를 언급한 순간이었는데요. 이 대표가 그림을 그려가며 저한테 설명했다는 얘기냐, 1,000억 원 만들 수 있으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몰아세우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법조인답게 이 톤을 조절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한 건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곧바로 안 힘듭니다라고 답하며 맞섰고, 두 사람 사이 거친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가 10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는 재판의 핵심,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망한 김문기 전 처장을 알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거론됐습니까?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신문도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직접 보고했다는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두고 이 대표가 언제 무엇을 보고한 거냐고 따지자 유 전 본부장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기도 했고요.
이 대표가 어떻게든 성공하라 하지 않았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김만배 일당의 대장동 사업 참여를 사전에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두고는 이 대표가 자신이 불법 행위를 용인하겠냐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언급해서 고성이 오가는 소란도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2시간이 넘는 신경전을 벌인 뒤 법정을 나선 이 대표 굳은 얼굴로 입을 닫았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동규 씨가 시장 시절에 중범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기소 직전에 이 관련 규정을 손질을 하고 또 소급 적용까지 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는 겁니다. 이 법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면 이 대표는 이제 자동적으로 처벌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방탄 입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13일 전인 작년 8월 26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이 개정안 부칙에는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시 말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지금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아예 받지 않고 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강경파,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친명계인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거법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그리고 재산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이 대표의 경우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8일 기소됐는데요. 바로 이 기소를 앞두고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장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 가운데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 죄형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서 개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놨는데요. 이에 대해 선거법 전문인 한 법조인은 이 행위에 관한 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은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한 바 있다며 이 대표 기소 직전에 소급 적용 조항까지 넣은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들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이른바 개딸들이 최근 선출된 친이낙연계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 도를 넘은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박 원내대표의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어제까지 이틀간 2,200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탄핵 사퇴 청원을 올린 이들은 박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의 공보 단장을 맡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니 물러나라는 건데요. 박 원내대표의 사퇴 청원에는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도 이 같은 박 원내대표 공격에 가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민주당 홈페이지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박 원내대표를 향한 날선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박광온은 이낙연과 더불어 영구 제명 대상이라거나 박광온이 당선되니 똥파리들은 축제 분위기, 박광온을 비롯한 수박들이 이 대표를 총선 전에 몰아내려 하면 우리 당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똥파리와 수박은 주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 인사와 당원들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선출된 박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거세지자 어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박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와 박광원 원내대표에게는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사회의 추락을 저지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주어져 있다며 박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적은 건데요. 이어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나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어줄 박 원내대표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이 경색되는 이유 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이 근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이거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지금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기소되기 며칠 전에요. 이 친명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던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소급표까지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냈고 이게 지금 정식으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 지금 계류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은 이게 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이 법안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 개정안 발의 이유 또 아니면 명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2022년 8월입니다. 그때를 보면 검찰청법 개정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후에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시행령. 이른바 이제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네네. 그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원래 뭐 12월까지는 수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이 공직선거법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명분으로 아마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법리상으로만 보면 이 행위의 의미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은 할 수는 있지만 뭐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는 전혀 부당한 뭐 제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오해가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 원칙까지 반하는 부칙 조항까지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는 있는데요. 뭐 어찌 됐든 이 당시 이 법의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뭐 흐름 속에서 어쨌든 방탄용으로 발의를 했는지 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여야 합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되는 그런 거에서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이번에 새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은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한 어떤 처리 그리고 여당과의 소통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이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 바로 잇따라서 설화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바로 그거겠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오늘 오전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앞서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리위는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건 윤리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로 그간 논란이 됐던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 등 3가지를 꼽았고요. 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로는 민주당 비판 게시물과 제주 4.3 사건이 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 2가지를 꼽았습니다. 황 위원장은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차 윤리위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딴 실언이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위기에 빠진 핵심 이유 중에 하나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만큼 윤리위의 이번 결정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그동안 자숙 기간을 가져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서 또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딴 설화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를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과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당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잦은 사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역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윤리위가 어떤 사안들을 다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앞질러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최고위원 잦은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그리고 오늘 윤리가 처음 활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할 듯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은요, 이딴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 발언에 이어서 전광훈 목사 우파 천화 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이런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서 4월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했었고요.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라는 발언과 또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발언, 또 민주당 비판 게시물로 논란이 돼서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징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요. 당 안팎에서 아주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당내 의원들, 당원 200여 명은 물론 대통령실 일각에서까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윤리위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수위가 결정되는데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은 멀어지게 됩니다. 김 최고위원한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별로 그렇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또 이견이 있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역사 왜곡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논란이 역사관 영역인데다가 북한 출신인 태 최고위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역사관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최고위원님의 4.3 발언이라든지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이라든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예.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여러 역사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는 올바로 정리하고 그 강을 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른바 순환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시발점 바로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이 전 목사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였어요. 네, 정광훈 목사의 잇따른 정치 개입으로 여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통령실로부터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 날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전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훼손과 국정농단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서 전 목사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전 목사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만큼 멸성 팬이었냐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오늘 첫 회의가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의 징계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 두 패널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 그 징계는 4단계가 있죠. 제명, 탈당 권유, 또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저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탈당 권유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점도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여권 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윤리위의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제주도와 호남을 비롯한 이 선거는 뭐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도색 갖추기 비슷한 이런 징계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이 생각했던 것 이상을 뛰어넘는 강한 징계를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흐름 자체를 좀 완전히 좀 새로운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내년 총선 어렵다라는 부분에 여권의 여러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위도 그러한 흐름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5.18 같은 경우는 다 어쨌든 국가적인 기념일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걸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윤리위의 이 결과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도 뭐 중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새 지도부가 3월 8일 날 출범을 했는데 계속 설화 속에서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요. 여러 어려움에 처한 핵심적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정광훈 목사는 계속적 문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발언할 때마다 김재원 최고위 경기에 연결돼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의 계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발언 자체도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가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한 발언으로 해서 국민적 민심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파티의 진실인데요.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린 가수 임창정 씨를 둘러싸고서 지금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임창정 씨가 이른바 1조 축하 파티에 이어서 또 다른 고액 투자자 모임에도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SBS는 임창정 씨가 지난해 진행된 VIP 투자자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행사는 임창정 씨가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던 이 투자금 1조 원 달성 축하, 이른바 조조 파티와는 또 다른 행사입니다. SBS가 공개한 당시 행사 영상에서 임창정 씨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번 돈 전부를 누군가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돈을 주겠다는 대상, 다름 아닌 주가 조작 관련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인 걸로 전해졌고요. SBS는 참석자 전원을 인용해서 임창정 씨가 자신이 번 돈을 라 대표에게 다 주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도 투자금을 더 넣자고 부추기듯 말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 의혹에 지금 연루된 그런 사람들의 행사에서 연이어 참석한 데 이어서 또 투자를 부추기는 발언까지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더해진 건데요. 임창정 씨,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임창정 씨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투자를 부추긴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고 SBS를 통해 보도된 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 VIP 투자자들이 모인 골프장 행사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문제의 발언은 투자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보통 기업 행사에서처럼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어서 수십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는 라 대표의 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행사까지 참석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도 말씀드린 그 1조 원 파티 참석 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임창정 씨는 송년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게스트 자격으로 가족과 함께 가서 밥만 먹고 왔다고 해명했는데요.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1조 파티가 열린 건 주가 조작 의혹 일당을 안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작년 12월 2일이었고 이때는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도 또 임창정 씨의 명의로 된 주식 계좌도 개설되지 않았던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창정 씨는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도 참석하고 나서야 알게 됐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먼저 자리를 떠난 게 사실 관계의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자신은 거액을 잃은 피해자라는 그동안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인 건데요. 임창정 씨의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그거 되게 좋겠다. 10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1억 8,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었던 거예요. 계좌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8,900만 원 남았어요. 자, 내일부터 마이너스 5억 아마 그렇게 찍힐 거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제기되는 이제 의문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왜 임창정 씨가 이 해당 세력들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느냐. 바로 그겁니다. 임창정 씨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라 대표를 비롯한 해당 세력이 먼저 개인 재산을 불려줘야 한다면서 이 주식 투자에 손을 내밀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종잣돈을 마련해 주겠다면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팔라고 했고 그중 30억 원을 재투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 씨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 명단에도 라 대표 측 인사들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창정 씨 측은 라 대표 측 인사들이 투자자 자격으로 사내이사가 된 거라면서 등재된 곳은 연예기획사가 아닌 별도 법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혹 세력과 함께한 증거가 속속 등장하면서 임창정 씨 해명도 힘을 잃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라더견 대표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창정 씨는 피해자일 뿐이라면서 조작 세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이 이제 합동수사팀 꾸리고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을 했는데 새로운 소식 들려온 게 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주가 조작 의혹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전문업체 대표와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대주주들이 이번 주가 폭락 등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창정 씨도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임창정 씨가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임시 관련 의혹들이 연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본인은 뭐 아니다, 자기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관련 보도들을 보면은 과연 그것뿐일까라는 의심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 그 주가 조작 주범들의 행위를 알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결과적으로 임창정 씨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을 맡기거나 그렇죠. 투자 1조 뭐 투자 그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해서 투자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이 종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8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래되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억 5천 꿀꺽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1억 5천만 원짜리 현대미술 작품을 관람객이 먹어버린 황당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요, 미술계 이단아로 불리는 이탈리아 출신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란 작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흰 벽에 테이프로 생 바나나를 붙인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19년 미술 장터인 아트바젤 마이애미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에 팔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7일 리움미술관에서 진행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에서 서울대 미학과 재학생이 테이프를 떼어 바나나를 먹은 뒤에 껍질만 다시 벽에 붙여놓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시회 지금 엄청나게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예매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끄는 그런 전시회인데 이 학생이 지금 작품을 먹어버렸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미술관 측이 바나나를 먹은 이유를 묻자 이 학생은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고파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서울대생은 KBS와의 통화에서 작품을 훼손한 것도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았다. 현대미술을 보면 이런 기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장난 삼아서 한번 붙여봤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돌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바나나를 먹어치움으로써 퍼포먼스를 했다는 취지로 답을 한 건데요. 이 학생은 또 관련 장면을 지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의 전공이 미학과라는 점이 또 눈길을 끄는데 이 작품이 근데 이런 순환 겪은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도 같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 행위 예술가가 벽에 붙은 바나나를 퍼포먼스라면서 떼어 먹은 건데요. 이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카텔란의 코미디언은 21세기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겁니다. 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Art performance. Hungry artist. Yep. We respect Mauricio, but it's art performance, hungry artist. In the gallery. Thank you, very good. You have more? 150,000? That's been good. 어쨌든 지금 고가의 작품이 훼손된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미술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미술관 측은 해당 서울대생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등은 취하지 않았고 새 바나나를 다시 붙여놨다고 밝혔는데요. 미술관 측에서 이 사태를 작가에게 알렸더니 작가 역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나나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2,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왔다고 하는데 다만 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측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강이 런웨이인데요. 지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우리 가요에 맞춘 아주 화려한 패션쇼가 펼쳐져서 아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한강 잠수교 위에서 세계적인 명품 엘사의 패션쇼가 펼쳐졌는데요. 엘사가 한국에서 패션쇼를 연 건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행사에는 엘사 CEO와 배우 배두나 씨, 걸그룹 뉴진스 멤버 등 1,6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무대 연출에 참여했고 또 모델 겸 배우인 정호연 씨가 산울림의 노래 아니벌서를 배경으로 런웨이 첫 주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런웨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봤는데 그 시작 자체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이번 패션쇼 유독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연출에 참여하면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산울림의 아니 벌써와 펄 시스터즈의 첫사랑이 흘러나온 것은 물론 김덕수 사물놀이가 연주하는 호남 농악 소리,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도 이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패션쇼 게스트 환담 파티에서는 회오리 감자와 같은 서울의 대표 길거리 음식이 제공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패션쇼가 열린 런웨이로 쓰인 것이 바로 잠수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교를 제안한 게 바로 엘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죠. 네, 엘사 부가시아 대표가 지난 2월 서울시에 먼저 잠수교 패션쇼를 제의했고 서울시도 이번 패션쇼를 통해 서울 한강과 세비섬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패션쇼의 고객 초청과 이 대관 비용 등으로 100억가량이 사용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패션쇼를 위해서 잠수교를 반으로 나눠서 차로에는 관람객 좌석을, 자전거 도로에는 800m 길이의 런웨이를 만들고 잠수교 근처에 있는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 쇼를 생중계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번 패션쇼를 위해서 하루 동안 이 잠수교 일대 차량과 자전거, 도보 등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